안녕하세요. 유재수입니다. 신현송 교수님이 한국은행 총재로다가 우리 정부에서 지명이 됐을 때 글로벌 뉴스가 됐습니다. 세계적인 신문인 파이낸셜 타임스, 그 다음에 세계적인 명사들이 자주 글을 올리고 있는 블로그 모임인 서브스택, 이런 데서도 신현승 교수의 한국은행 총재 취임을 축하하는 메시지가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은행 총재가 글로벌 뉴스, 한국은행 총재의 그 취임이 누가 되느냐에 대해서 글로벌 뉴스가 된 것은 아마 이번이 처음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신현송 교수는 어떤 분이길래 이렇게 글로벌 화제가 되고 있을까요? 잘 아시다시피 중앙은행 총재라고 하는 것은 한 나라의 금융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그 글로벌 금융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한 나라의 그 총재는 반드시 그 나라의 경제 상황에 가장 밀접하다고 한 사람, 그리고 그 나라의 경제만 잘 아는 사람이 그 자리에 적합한 것은 아닙니다. 중앙은행의 총재의 자리는, 여기는 사실상 국적이라는 게 큰 의미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신현승 교수는 물론 한국 분이시긴 하지만 한국에서 오랫동안 떠나 있었고, 그 다음에 글로벌에서 활동 무대가 있었기 때문에 한국 경제나 한국 경제에 대해서는 소상하게 잘 알고 계실 거라고 믿고 있지만, 우리 국민들한테는 굉장히 생소한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공무원으로 임명이 되신 거죠. 이런 사례는 사실상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또 적지도 않습니다. 사실상 보면은 라구람 라자니 IMF의 수석 이코노미스트를 하다가 인도 중앙은행 총재를 됐고요. 이분 역시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금융위기를 예측한 학자로 알려져 있는 사람입니다. 물론 사실 지금 현재 그 신현성 교수의 전임이었던 이창용 총재 역시 한국에서 공무원 생활도 하시고 서울대학 교수도 하시고 금융위 부위원장도 했지만 아시아개발은행의 수석 이코노미스트도 하시고요. IMF에서 또 아태국장도 하시고 그래서 글로벌리 많이 활동하셨던 분이기도 합니다. 탠리 피셔 같은 경우는 IMF에서도 있었고요. 또 이분은 이스라엘하고 미국의 양쪽의 국적을 갖고 있는 분이었는데, 특이하게도 이스라엘 중앙은행 총재를 하시고 난 다음에 미국의 중앙은행이라고 할 수 있는 연준의 부의장까지 하신 특이한 경력을 갖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굴까요? 마크 카니 현 캐나다 총리입니다. 이분은 되게 특이하게도 캐나다 중앙은행 총재를 하고, 그 다음에 중앙은행이라고 할 수 있는 아주 역사가 오래된 영란은행 총재를 지내기도 했어요. 그리고 다시 캐나다 총리를 왔으니까요. 금년도 다보스 포럼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하는 중진국들이 모여서 연합해가지고 글로벌 질서를 세워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세계적인 화제가 되기도 했던 인물입니다. 이렇게 보면 중앙은행의 세계, 중앙은행 총재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편협하게 우리나라 사람이 꼭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기보다는 이 중앙은행이라고 하는 것은 글로벌 금융에서 하나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자리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오히려 글로벌 지명도가 있고 글로벌에서 존경을 받는 그런 학자나 아니면 그 정책 경험을 가진 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은 굉장히 굉장히 좋다, 그리고 적당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세계적인 글로벌 금융에서 목소리가 비교적 명확하고 그다음에 존경받고 있는 신현성 교수가 왔다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한국 금융이라고 하는 게 세계 글로벌 금융의 한 축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뒤에 가서 조금 더 말씀드리겠지만, 현재 지금 우리 나라는 환율이 좀 많이 올라가지고 국민들이 걱정이 많죠. 그렇지만 이제 이럴 때마다 항상 나오는 얘기가 연준에서 통화 수합 해줘야 된다, 그리고 통화 수합을 하러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 보이스가 아니고 한국은행 총재인 신현성 교수께서 글로벌 중앙은행 총재들의 모임인데 가갖고 이 시점에서는 연준이 글로벌 금융시장의 안전을 위해서 한국에 그 통화 수업을 열어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아마 저는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보면은
그 통화 수합을 맺어야 된다, 안 맺어야 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글로벌 금융 사회를 움직일 수 있는 중요한 보이스로서 신현순 교수가 왔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모로 아주 적절한 그다음에 타임리한 그런 인사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신현송이라고 하는 이 경제학자가 굉장히 그동안 제가 공부한 바에 의하면 굉장히 특이한 분이시다라고 해서 머릿속에 굉장히 많이 남아 있고요. 그래서 이분을 좋아하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뭐 수식으로다가 너무 어렵게 글을 써가지고 사실상 이분들이 쓴 글을 읽으려면 서문 읽고 되게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신현순 교수는 글을 굉장히 쉽게 쓸 뿐만 아니라 이 글을 경제적으로 어려운 현상에 글을 쓰는데 이 적절한 비유를 드는 그게 아주 탁월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의 그 이력을 이렇게 한번 제가 봤어요. 그랬더니 신현순 교수는 영국 런던에서 고등학교를 보딩스쿨을 나오셨죠. 그리고 옥스퍼드 대학에서 PPN이라는 특이한 학부 과정을 거쳤는데요. 여기에서는 이 철학, 그다음에 정치학, 경제학을 이 기본 그 아주 기초적인 학문을 가르치는 이 학부를 나오셨어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분은 상당히 많은 영국의 그 뭐 세계적인 문호인 그 찰스 디킨슨의 글이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정치, 종교, 역사, 금융사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대중들과 소통하고 그다음에 심지어 전문적인 학자로서 논문을 쓸 때조차도 그런 그 사례를 굉장히 많이 들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분들이 다 이렇게 그 또 마찬가지로 경제사학자들하고도 그런 그 교류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신현선 교수가 좀 시간이 좀 됐지만 그 런던 스쿨 오브 이코노믹스라고 세계적인 경제 전문 학교가 있죠. 대학이. 근데 그 LSE에서 진행하는 그 팟캐스트에 출연을 했을 때 맨 마지막에 가장 좋아하는 그 책이 뭐냐 그랬더니 아담 투즈 현 콜롬비아 대학 교수죠. 이분이 경제사학자로 되게 유명하고 크래시라는 책을 썼고 그런데 이분이 쓴 크래시라는 책을 추천하면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책이다. 그래서 한번 읽어봐라 이렇게 추천을 했거든요. 마찬가지로 이게 서로는 잘 아는 것 같아요. 아담 투스 이분은 지금 요번에 이제 한국은행 총재가 된 신현성을 갖다가 축하하는 그런 메시지를 냈을 뿐만 아니라 그 전에도 2022년에 노벨 경제학상이 이제 몇 분의 그 올드 경제 모델에 그 기여하신 분들이 됐는데 거기에 이제 굉장히 비판을 하면서 1980년대로 회귀했다. 이게 글로벌 금융을 제대로 아는 신현순 교수가 받아야 할 타이밍인데 받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서로 이렇게 그 교류하는 그런 것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신현순 교수를 어떻게 그동안 생각했냐면 굉장히 어려운 수식을 서사, 나레이티브한 그런 방식으로 인문학적으로 풀어내는 인문적 기반을 가진 경제학자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되는 대표적인 사례를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뭐 금융사를 이제 전공한 사람들이 가장 관심이 있는 게 금융위기가 되겠죠. 금융위기를 하면 2008년 금융위기가 되는 거예요. 2008년 금융위기를 설명할 때 신현순 교수의 설명은 정말 특이하고 탁월했습니다. 그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는 많이 알려져 있는 내용인데요. 2000년도 영국에서 현수교, 출렁거리는 다리죠. 이 다리인 밀레니엄 브릿지라는 다리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개통식이 열렸어요. 그래서 영국 여왕, 당시 여왕이었던 엘리자베스 여왕까지 참석한 아주 성대한 행사였었는데 행사가 시작하자마자 곧바로 다리를 다시 폐쇄하고 안전상의 이유로 다시를 폐쇄하게 되는 큰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유가 뭐냐? 이 현수교가 이제 개통이 되면서 사람들이 좀 올라갔어요. 근데 하필이면 그때 잠깐 돌풍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다리가 좌우로 다 약간 흔들렸어요.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위에 있던 사람들이 다리가 약간 흔들리니까 자기가 넘어지지 않으려고 흔들리는 다리에 몸을 약간 맡겼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외부의 충격에 의해서 다리가 흔들릴 때 안에 있는 사람이 같이 그 흔들림에 몸을 맞추는 이 현상을 공진현상이라고 하는데 이 공진에 의해서 다리의 시초에 다리가 흔들린 게 더 크게 된 거죠. 그러면서
점점 이게 커지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또 이제 새로 다리에 들어오려고 다리 위로 올라서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리가 흔들리니까 흔들림에 맞춰서 마치 흔들리는 그네 타듯이 올라탄 겁니다. 그러니까 점점 더 다리가 좌우로 심하게 흔들리니까 딱 폐쇄를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원인을 조사한 겁니다. 근데 이게 왜 금융위하고 관련되냐? 사실은 그 어떤 측면이 있는 거냐면요. 밀레니엄 브릿지는 이렇게 자연적인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진동이 1Hz였는데요. 하필이면은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의 일반 보폭이 1Hz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맞아가지고 공진 현상이 거기서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신은승 교수가 이거를 갖다가 빗대가지고 포지티브 피드백, 그러니까 금융시장에 만약에 금융위기가 났을 때 삼성전자 주식이 떨어진다 그러면 팔아야 되겠다. 팔면 팔수록 계속 가격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개인이 하는 합리적인 행동이 시스템 전체를 무너뜨리는 그 현상을 밀레니엄 브릿지로 얘기한 거죠. 다리 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넘어지지 않으려고 합리적으로 행동하고 새로 다리에 올라오는 사람들도 그 흐름에 몸을 맡기지만 그러면서 시스템 전체의 그 다리의 출렁임이 더 커지듯이 금융 시스템의 위험성도 점점 더 커지면서 결국은 무너져 버리고 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경제학적으로는 이제 구성의 오류라고 그렇게 어려운 말을 쓰죠. 왜냐하면 이제 구성의 오류라고 하는 것은 스타디움에서 그 경기를 관중할 때 앞에 있는 사람이 맨 앞줄에 있는 사람이 잘 안 보인다고 일었으면 모든 사람이 다 일어서야 되니까 뒤에 있는 사람들도 일어서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 한 사람의 합리적인 행동이 전체 모든 사람이 다 일어났지만 상황은 다 앉아있을 때하고 큰 차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스템만 나빠진 거죠. 그래서 이걸 구성의 오류라고 하는데 신은승 교수는 이 구성의 오류를 밀레니엄 브릿지로다가 아주 명확하게 설명한 거예요. 신은승 교수는 여기에 덧붙여 갖고 우리가 흔히 아는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라고 잘 알죠. 오이디푸스 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오이디푸스 얘기를 여기다가 또 빗대서 얘기해요. 대부분의 분들이 다 잘 아시겠지만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라고 하는 것은 테베 왕이었던 오이디푸스가 아버지가 이제 젊었을 때 나쁜 짓을 해갖고 저주를 받죠. 그 저주가 뭐냐면 아들이 낳았을 때 이 아들은 친부를 살해하고 친어머니와 결혼할 운명을 갖게 된다. 이렇게 된 거죠. 아버지 부왕이 그런 저주가 들어서 이걸 버리죠. 오이디푸스를. 그래서 오이디푸스가 이제 전혀 모르는 사람 에서 크게 되는데 나중에 이제 스핑크스를 물리치고 테베의 영웅이 되면서 테베 왕이 되는데 결국은 보면 아버지를 죽이고 엄마랑 결혼하게 되는 그런 운명을 갖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역사적으로 보면은 어떤가 이렇게 운명을 피하기 위해서 한 모든 행동이 결과적으로 보면 그 운명을 완벽하게 실현하게 되는 그런 현상을 또 신은승 교수는 여기에도 빗대가지고 금융위기라고 하는 그 자체가 금융이라고 하는 그 태생적인 어떤 걸 갖고 있는데 금융과 금융위기라는 건 코인의 그 동전의 양면이나 마찬가지라서 금융 없이 금융위기라는 게 있을 수 없지만 또 금융위기 없는 금융도 존재하지 않는 그런 걸 우리가 인정을 해주고 이거에 대한 안정장치와 많은 그런 제도적인 개선을 해서 제도적 장치를 통해서 금융을 가능하면 안정적으로 사람들한테 유익한 도구로다가 활용할 수 있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도 또 이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를 갖다가 금융위기에다가 견줄 수 있을 정도로 되게 특이한 이력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